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네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제1부.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 오블론스키 집안은 모든 것이 어수선하게 들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전에 그들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있었던 프랑스 여인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더 이상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을 내놨다. 이러한 상태가 벌써 사흘째나 계속되어 당사자인 내외는 물론 가족들과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까지도 더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가족들이고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고 모두 그들의 동거 생활은 무의미하며 한 여인숙에서 우연히 같이 묵게 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즉 오블론스키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보다는 서로서로의 사이가 훨씬 친근한 관계로 맺어졌으리라고 느끼고 있었다. 아내는 제 방에서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남편은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온 집안을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들처럼 뛰어돌아다니고 영국인 가정교사는 가정부와 말다툼을 하고 친구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었으면 한다는 편지를 썼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또 요리사가 식사 시간에 맞추어 자취를 감춰버렸고 가정부와 마부까지도 급료를 계산해달라고 하였다. 말다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스테판 아르카디이치 오블론스키, 흔히 스티바라 불리는 언제나처럼 아침 8시에 아내의 침실이 아닌 자기 서재의 모르코 가죽으로 덮인 소파 위에서 잠을 깼다. 그는 다시 한 잔 포근히 자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딱 바라진 살집 좋은 몸뚱이를 소파의 스프링 위에서 돌려 방향을 바꾸어 눈 뒤 베개를 꽉 껴안고 거기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파 위에 걸터 앉으며 눈을 떴다. 그래, 그게 어떤 꿈이었지? 그는 꿈을 더듬어가며 생각하였다. 정말 그게 어떤 꿈이었지? 그래, 알라빈이 다름슈타트에서 오찬을 베풀고 있었어. 아니, 다름슈타트가 아니라 어딘지 아메리카풍인 곳이었어. 그렇지? 꿈에서는 다름슈타트가 아메리카에 있었어. 알라빈은 유리 탁자 위에서 오찬을 베풀고 있었어. 그리고 탁자들도 모두 내 마음의 보물이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아니, 뭔가 훌륭한 노래였어. 그리고 그 탁자 위에 목이 길고 귀엽게 생긴 병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모두 여자였어. 그는 생각해냈다. 스테판 아르카디이치의 두 눈은 즐겁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그래, 좋았어. 정말 좋았어. 그곳엔 또 굉장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어. 말이나 생각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생시에는 표현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었어. 그는 나사 커튼의 한쪽 옆구리에서 새어드는 햇살에 제정신이 들어 소파의 가장자리에 가볍게 늘어뜨린 두 발로 아내가 손수 쥐어준 금빛 모로코 가죽으로 장식된 실내화를 더듬어 찾았다. 그러고는 9년 동안의 오랜 버릇에 따라 그대로 주저앉은 채 침실에서 늘 가운이 걸려있던 쪽으로 손을 뻗쳤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자기가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아내의 침실이 아닌 자기 서재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 생각을 더듬어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이마를 찌푸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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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는 이미 일어나 버린 온갖 일들을 떠올리며 신음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다시 아내와 벌인 말다툼에 자초지종, 꼼짝 못하게 된 절망적인 자신의 온갖 처지, 또한 무엇보다도 괴로운 자기 자신의 허물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래, 그녀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또 용서할 수도 없겠지. 무엇보다도 끔찍한 일은 모든 허물이 내게 있다는 것이다. 허물은 내게 있다. 그렇다고 내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거기에 모든 비극이 있는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그는 말다툼에서 받은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갖가지 인상들을 떠올리며 절망적으로 입버릇처럼 되풀이하여 소리쳤다. 무엇보다도 불쾌했던 건 그가 즐겁게 흐뭇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선물한 큼직한 배 한 개를 손에 들고 극장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의 모습을 객실에서도 서재에서도 보지 못하고 마침내 침실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만 그 불행의 편지를 손에 들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언제나 안절부절 못하고 사소한 집안일에 이르기까지 안달복달하기 때문에 소견이 좁은 여자라고만 여겨왔던 돌리가 편지를 손에 든 채 꼼짝 않고 앉아서 공포와 절망과 분노의 표정이 얼그러진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녀는 편지를 가리키면서 캐물었다.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때의 일을 회상할 때면 사건 자체보다도 아내의 이러한 말에 자기가 어떤 태도로 대답하였던가 하는 것이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를 더욱 괴롭혔다. 그 순간 그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증을 벼랑간 잡혀버리고 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그는 자기의 과실이 폭로되고 나서 아내 앞에 서 있어야 했던 자신의 처지에 알맞은 얼굴을 좀처럼 꾸며댈 수가 없었다. 모욕을 느끼고 화를 내고 부인하고 변명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지 못할 거면 차라리 태어난 얼굴로 있는 대신 그 어느 것도 그가 실제로 저지르고 만 짓보다는 한결 나았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전혀 부지 중에 한순간 버릇이 되어버린 선량한,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는 미소를 띠고 말았다. 이 어리석은 미소만은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었다. 그 미소를 보자 돌리는 마치 육체의 고통이 가해지는 듯 부르르 몸을 떨며 타고난 괄괄한 성정으로 한바탕 악담을 퍼붓고 방에서 뛰어나가 버렸다. 그 뒤로 그녀는 남편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모든 화근은 이 어리석은 미소에 있다.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는 절망적으로 혼자 중얼거렸지만 아무런 답도 찾아내지 못했다.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기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주장할 수는 없었다. 34살에 미목이 반듯하고 다정다감한 사내인 자신이 지금 살아남은 5 아이와 이미 죽어버린 2 아이의 어미이며 그보다 1살밖에 젊지 않은 아내한테만 빠져 있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와 새삼스럽게 뉘우칠 마음은 없었다.
그는 다만 아내의 눈을 좀 더 솜씨 있게 속일 수 없었던 것을 후회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입장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충분히 느끼고 있었으며 또한 아내와 아이들과 자기 자신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편지가 그녀에게 그토록 강한 충격을 주리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는 아마 아내에게 자기의 죄를 좀 더 훌륭히 숨겨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저 막연하게 아내는 진작에 그의 부정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못 본 채 하는 것이려니 짐작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녀처럼 쇠잔하고 늙은 티가 나서 이젠 아름다움이라고는 조금도 쳐다볼 수 없는 사람들의 눈을 끌만한 데라고는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그저 평범하고 선량한 가정주부에 불과한 여자는 양심상 좀 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까지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아, 두렵다. 두렵다.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혼잣말을 되풀이했지만 아무런 묘안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게 얼마나 좋았던가. 우리는 얼마나 사이좋게 살고 있었던가. 아내는 아이들에게 만족하고 행복하였으며 난 어떤 일에도 간섭하지 않고 아이들 일이나 집안일 모두 아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맡겨두고 있었다. 다만 그녀가 우리 집에 가정교사로 있었다는 게 좋지 않았다. 그게 좋지 않았다. 애초에 제 집 가정교사한테 사랑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속하고 점잖지 못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정말 멋진 가정교사였다. 그는 마드모아젤 롤랑의 요사스런 검은 눈과 그 미소를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러나 그녀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난 조금도 방종하게 처신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그녀가 이미 이러한 일들이 모두 마치 일부러 그렇게 만들기라도 한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해답은 얻을 수 없었다. 가장 착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삶이 주는 일반적인 해답 이외에는 그 해답이란 이렇다. 사람은 그날그날의 요구에 따라 살아야 한다. 말하자면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꿈을 꾸어 잊는다는 것은 적어도 밤이 되기 전까지는 바랄 수 없다. 이제 목이 긴 병의 여인들이 부르던 그 노래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 이제는 현실에서의 꿈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에 어떻게든 알게 되겠지?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혼잣말을 하고는 벌떡 일어나 하늘빛 명주로 아늘된 잿빛 가운을 걸쳐 입고 허리끈을 아무렇게나 묶었다. 그러고는 떡 벌어진 가슴에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시고 난 뒤 그의 살찐 몸뚱이를 제법 거뜬히 떠받쳐주고 있는 안가발이 다리로 언제나처럼 힘차게 창가로 걸어가서 커튼을 걷어올리고 요란스럽게 벨을 울렸다. 벨소리에 이어 곧바로 익숙한 시종 마트베이가 옷과 장화와 전보를 가지고 들어왔다. 마트베이의 뒤를 따라 면도 도구를 든 이발사도 들어왔다. 권청에서 소리라도 와 있지 않나?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전보를 받아들고 거울 앞에 앉으면서 물었다. 탁자 위에 있습니다. 마트베이는 호기심에 찬 눈초리로 주인의 얼굴을 흘깃흘깃 훑어보며 대답했다. 그러고서 잠시 기다렸다가 능갈친 웃음을 띠며 덧붙였다. 그리고 산마차 집에서 사람이 왔었습니다.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거울에 비친 마트베이를 쳐다보기만 했다. 거울 속에서 잠깐 마주친 시선만으로도 그들이 서로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스테판 아르카디이치의 눈은 마치 넌 어째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그래 넌 모른단 말이냐 하고 다그치는 것만 같았다. 마트베이는 두 손을 재킷 호주머니에 넣고 한쪽 발을 옆으로 편하게 내디딘 채 겨우 알아차릴 정도의 미소를 띤 선량한 표정으로 말없이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요일에 오라고 일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진 주인 어른을 성가시게 하거나 쓸데없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는 미리 생각해 두었음직한 말을 늘어놓았다.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마트베이가 지금 뭔가 익살을 떨어 자신의 주의를 끌어보려 한다는 걸 알아챘다. 그는 전보 겉봉을 찢어 언제나 그러듯이 오전된 자구들을 고쳐가면서 읽어내려갔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환해졌다. 마트베이, 내 누이 동생 안나 아르카디예브나가 내일 올 모양이야. 그는 곱슬곱슬하고 긴 구렛나루 사이로 분홍빛 면도 자국을 내고 있던 이발 사이 윤기 있고 두툼한 손을 잠깐 멈추게 한 다음 말했다. 거참 고마운 일이군요. 마트베이는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자기도 주인과 마찬가지로 이 네 방의 의미를, 즉 스테판 아르카디이치의 귀여운 누이 동생인 안나 아르카디예브나가 틀림없이 내외간에 화해를 이루게 할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혼자이신가요? 아니면 남편분과 함께이신가요? 마트베이는 물었다.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마침 이발사가 윗입술을 면도하고 있어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다. 거울 속에서 마트베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시군요. 그럼 2층에다 미리 준비를 해둘까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한테 어디다 했으면 좋을지 여쭤봐.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께요? 어쩐지 미심쩍은 듯한 표정으로 마트베이는 되물었다. 응, 여쭤봐. 이 정보를 가지고 가서 전하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아, 마음을 한번 떠보려는 게로군. 그래. 마트베이는 주인의 의중이 짐작이 갔다. 그러나 그는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알겠습니다. 마트베이가 삐걱거리는 장화를 신은 발을 느릿느릿 옮겨 놓으며 전보를 손에 들고 방으로 되돌아왔을 때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이미 얼굴도 씻고 머리도 빗고 막 옷을 갈아입으려던 참이었다. 이발사는 가버린 뒤였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께선 이제 외출하신다고 그렇게 여쭈라는 분부십니다. 그분의, 그러니까 나리의 맘대로 하시도록 내버려 두라십니다. 그는 눈으로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옆으로 갸우뚱하고 주인의 얼굴을 응시했다.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말이 없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선량하면서도 어딘지 비통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어떻게 되는 걸까, 마트베이. 그는 머리를 저으면서 말했다. 괜찮습니다, 나리. 잘 될 겁니다. 마트베이는 말했다. 잘 될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넨 그렇게 생각하나? 누구야, 거기 와 있는 건? 문 밖에서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를 듣고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물었다. 저예요. 야무지고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리고 유모 마트료나 필리노브나의 거칠게 얽은 얼굴이 문 뒤에서 나타났다. 그래, 뭐야, 마트료나.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그녀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물었다.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아내에게 명백히 죄를 지었으며 자신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심지어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가장 가까운 유모까지도
그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래, 무슨 일이야?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물었다. 마님께 다녀오세요. 네, 주인 어른, 한 번 더 용서를 비세요. 틀림없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마님께선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몹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또 집안은 하나에서 10까지 온통 엉망진창이에요. 주인 어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주인 어른, 제발 용서를 비세요. 무슨 도리가 있겠어요?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만나주지 않을걸? 그렇지만 나리께선 나리의 할 일을 다 하셔야 해요. 하느님께선 자비로우십니다. 하느님께 비세요. 나리, 하느님께 비세요. 아, 좋아. 그만 가봐.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자, 어쨌든 옷이나 입어볼까? 그는 마트베이 쪽으로 돌아서서 가운을 획 벗어던졌다. 마트베이는 아까부터 보이지도 않는 먼지를 입으로 불어대면서 말멍에처럼 모양을 잡은 셔츠를 받들고 서 있다가 눈에 띄게 만족한 표정으로 주인의 매끈한 몸뚱이를 감쌌다. 옷을 갈아입자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몸에 향수를 뿌리고 셔츠의 소매 끝을 당겨 바로잡고 나서 익숙한 동작으로 여러 호주머니 속에 담배와 지갑, 성냥, 겹사슬과 조그만 장식품들이 달린 회중시계 등등을 나누어 놓고 손수건을 한번 털더니 불행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쾌하고 향긋하고 건강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활기찬 자신을 느끼면서 가볍게 뛰어오르는 듯한 걸음으로 식당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미 관청에서 보내온 서류와 편지들이 커피와 함께 나란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앉아서 편지들을 다 읽었다. 그 가운데 한 통은 몹시 불쾌한 것이었다. 아내의 소유지에 있는 숲을 사려는 어느 상인한테서 온 것이었다. 그 숲은 어차피 처분해야 할 것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아내와의 화해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얘기를 할 수 없었다. 더구나 무엇보다도 불쾌한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아내와의 화해라는 절박한 일에 금전상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리라는 것이었다. 또한 자기가 이러한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 그 숲을 팔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아내와의 화해를 모색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그를 모욕하였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관청에서 온 서류들을 앞으로 끌어당겨 재빨리 그중 2가지를 훑어보고 굵은 연필로 2서너 군데를 표를 한 다음 밀쳐놓고 커피 한 잔을 들었다. 그러고는 커피를 마시면서 아직 눅눅한 조간신문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다.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과격하지는 않지만 다수가 지지하는 주의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는 자유주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과학이니 예술이니 정치니 하는 데에는 별다른 흥미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수나 그 신문이 지지하는 의견과 같은 견해를 굳게 견지하고 있었으며, 다만 다수가 견해를 바꾸었을 때에만 자기 자신도 그것을 바꾸었다. 아니, 그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견 자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의 속에서 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한층 적절할지도 모른다.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정치적 지론이나 견해를 자기가 직접 선택하진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나 견해가 자연스레 그한테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마치 그가 모자나 프로코트의 스타일을 고르지 않고 여느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대로 따라 입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상류 사회에서 생활하는, 또한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심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 그에게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마치 모자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결한 일이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자유주의적 주장을 존중하고 있는 것에
어떤 이유라도 있다면 그가 자유주의적 경향을 보다 현명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생활 양식에 한결 잘 맞았기 때문임에 불과하였다. 자유파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모두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부채만 많고 돈은 넉넉하지 못했다. 자유파 사람들은 결혼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이며 단연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파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생활은 스테판 아르카디이치에게 이렇다 할 만족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길을 가는 아주 딴판인 허위와 기만을 강요했다. 자유파 사람들은 말하기를 종교는 인민 가운데 야만층을 위한 재갈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비록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두 발이 쑤시는 일 없이는 견뎌낼 수가 없었고 또한 이승의 생활이 아주 즐거운데 구태여 저승에 대한 두렵고 과장된 말이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유쾌한 익사를 좋아하는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이따금 기왕 선조를 자랑하고 싶다면 류리크에서 얼버무려 정작 인류 최초의 시조인 원숭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점잖은 사람들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 즐거웠다. 결국 자유주의적 경향은 스테판 아르카디이치의 습성이 되었고 자신의 뇌리의 엷은 안개를 피어오르게 한다는 이유에서 그는 식후의 담배와 마찬가지로 이 신문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는 먼저 사설을 읽었다. 거기에는 마치 급진주의가 모든 보수적 요소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위협한다든가 또는 정부가 지하혁명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하며 떠벌리고 있는 절규는 오늘날에는 전혀 무의미하며 오히려 그와 반대로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위험은 그러한 가상적인 지하혁명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를 저해하는 인습의 끈질김 속에 있다는 주장이 역설되고 있었다. 그 다음 그는 경제면의 논설을 읽었다. 그 글은 벤담이나 밀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재무부를 향하여 풍자의 화살을 퍼붓고 있었다. 그는 독특하고 민활한 판단력으로 모든 화살의 의미를 즉 누가 누구에게로 어떠한 동기에서 그것을 겨누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 일은 언제나처럼 그에게 일종의 만족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만족도 마트료나 필리노브나의 충고나 가정의 불화에 대한 생각으로 흐려졌다. 그는 또한 보이스트 백작이 풍문대로 비스바덴으로 떠났다는 기사며 앞으로는 하얀 머리털을 가진 사람은 없어질 것이라는 광고며 경사륜 여행마차의 매각 광고며 어느 처녀의 구직 광고를 읽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들도 평소처럼 조용하고 아이러니컬한 만족을 그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신문을 다 읽고 나서 두 잔째의 커피를 마시고 버터 바른 빵을 먹고 난 다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끼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털어버리고 널따란 가슴을 쭉 펴며 즐거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렇다 할 유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화가 잘 되었다는 생리적 쾌감으로 유발된 미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즐거운 미소는 곧바로 그에게 모든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두 아이의 목소리,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손아래인 사내 아이 그리슈아와 맏딸 타냐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챘다. 문 밖에서 들려왔다. 아이들은 뭔가를 끌고 왔다가 뒤집어 버린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지붕 위에 손님들을 태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계집 아이가 영어로 소리쳤다. 자, 주워. 모든 것이 엉망이다.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생각했다. 아이들은 저렇게 저희들 멋대로 뛰어다니고 있고 그는 문 쪽으로 다가가면서 아이들을 불렀다. 두 아이는 기차 삼아 가지고 놀던 상자를 내던지고 아버지한테로 달려왔다.
아버지의 귀염둥인 맏딸은 세차게 달려와서는 그를 부둥켜 안고 깔깔 웃어대면서 그의 구렛나루에서 풍기는 코에 익은 향수 내음을 즐기며 언제나처럼 그의 목에 매달렸다. 그러다가는 구부정하게 앞으로 숙인 자세 때문에 붉어진 애정으로 빛나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에 키스하고 나서 손을 풀고 다시 문 밖으로 달려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녀를 붙잡았다. 엄마는 뭘 하지? 그는 딸의 매끈하고 부드러운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물었다. 그러고는 인사를 하는 아들한테 안녕? 하고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그는 자기가 이 아들을 그다지 귀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의식적으로 공평히 대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들도 그것을 느끼고 아버지의 싸늘한 미소에 굳이 미소로 응답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엄마, 일어나 계세요. 딸아이가 대답했다.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한숨을 내쉬었다. 또 밤새 한잠도 자지 않았나 보군. 그는 생각했다. 그래, 엄마는 기분이 좋던? 계집아이는 부모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어머니가 기분이 좋을 수 없다는 것도, 아버지가 그걸 모를 턱이 없다는 것도, 아버지가 이처럼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예사롭게 묻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꾸며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그도 곧 그것을 알아채고 똑같이 얼굴이 붉어졌다. 몰라요. 그녀는 말했다. 엄마는 공부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고 미스 훌리하고 같이 할머니 댁에 바람이나 쐬러 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다녀오려무나. 탄추로치카. 오, 참, 잠깐 기다려. 그는 여전히 딸을 놓지 않고 그 부드러운 손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그는 어제 난로 위에 올려뒀던 과자 상자를 꺼내 딸이 좋아하는 초콜릿과 설탕 과자를 한 개씩 골라 그녀에게 주었다. 그리슈아한테? 계집아이는 초콜릿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렇지, 그렇지.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조그만 어깨를 어루만져주고 나서 머리와 목에 키스를 하고 그녀를 놔줬다. 마차 준비가 다 됐습니다. 마트베이가 와서 말했다. 그런데 여자 진정인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덧붙였다. 오래 기다렸나? 스테판 아르카디이치가 물었다. 반 시간쯤 됐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면 바로 알리라고 그렇게 귀 아프게 일렀잖아. 그렇지만 커피라도 드신 뒤라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죠. 마트베이는 도저히 화를 낼 수 없게 만드는 친근하고 격이 있는 말투로 얘기했다. 그럼 빨리 이리 들어오시게 해. 오블론스키는 홧김에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진정인인 2등 대위의 과부 칼리리나는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일에 대해서 청원했다. 그러나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몸에 밴 습관에 따라 그녀를 자리에 앉힌 다음 말참견을 하지 않고 주의 깊게 그녀가 부탁하는 말을 경청하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 어떻게 의뢰하여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일러주었다. 또한 큼직하고 아름답고 알아보기 쉬운 필적으로 그녀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보내는 쪽지를 거침없이 적어주었다. 2등대의 과부를 보내놓고 나서 스테판 아르카디이치는 모자를 들고 뭔가 잊은 게 없는지 이모저모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있기를 바랐던 아내에 대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잊은 것은 없었다. 아, 그렇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잘생긴 그의 얼굴은 슬픈 표정을 띄었다. 가봐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그는 이렇게 자문해 보았다. 마음속의 소리는 그에게 갈 필요가 없다고, 그 행동에는 허위 외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의 관계를 조정하고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를 매력있고 사랑스러운 여자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자신을 정력이 없는 노인으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선과 거짓말 외에 지금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위선과 거짓말은 그의 기질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나 이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지 않은가. 그는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노력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슴을 쭉 펴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서는 두어 모금 뻐끔뻐끔 빨다가 벼랑간 그것을 진주족의 잿더리에 내던지고 빠른 걸음으로 음침한 객실을 지나 아내의 침실로 통하는 또 하나의 문을 열었다.